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밝게 비춰줄 주선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계 경제 상황을 통해 앞으로 우리 국내 증시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단순하게 주식 종목에 대한 이슈는 단기간의 변동성을 만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세계 경제 상황을 통해 현금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최근 발표된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제 지표들을 살펴보고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을 통해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중간에는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로 지금부터 모아야 할 종목과 조만간 상승할 종목 총 2종목을 공개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라며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연설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한 데다 국채 금리마저 다시 오르면서 9일 연속 랠리가 중단되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국제통화기금인 IMF가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기에 충분할 만큼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우리가 그런 정책 기조를 달성했는지를 자신할 수는 없다고 밝혔고, 통화정책을 더욱 긴축적으로 바꾸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할 것이라며 추가 긴축 가능성을 열어두었죠. 사실상 이번 연설 전까지는 시장의 분위기가 매우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었는데요. 지난 11월 FOMC 금리 결정에서 기준금리를 2회 연속 동결하면서 금리 인상을 멈췄고, 이에 다수의 해외 주요 투자은행 등 시장 전문가들은 긴축 사이클이 종료됐다고 평가했었죠. 한술 더 떠서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고요. 연준이 금리 결정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용지표 역시 대체로 둔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난 9일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결과를 살펴보면 21만 7천 건으로 예측치를 상회했고,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고용시장이 점진적으로 둔화하고 있음을 시사했죠. 거기에 일주일 이상 연속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은 183만 4천 명으로 집계되면서 7주 연속 증가했는데요. 이는 구직 의사가 있어도 빠르게 직업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늘면서 과열됐던 미국 노동시장이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이렇듯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제 지표들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준 인사들이 12월 금리 결정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펼쳤는데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연율 4.9%에 달하는 3분기 경제 성장률이 폭발적인 성과라면서 향후 정책을 검토할 때 면밀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반면,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는 국내 총생산인 GDP 수치를 경제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는 증거로 봤다는 입장이었죠. 이렇게 입장이 갈리자 지난 8일에 있었던 파월 의장의 연설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었는데요. 아쉽게도 기대하던 통화정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이에 시장은 혼란스러워하며 주가는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연설에서는 최근 인플레이션이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목표치인 2%로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추가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매파적 발언을 한 거죠.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근원 개인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9월에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었는데, 지난해 6월의 9%대와 비교해보면 크게 감소한 것은 맞지만 연준의 목표치가 2%임을 고려해봤을 때는 아직 2배 가까이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매파적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12월 FOMC 금리 결정에 대해 페드워치 기준으로 집계된 내용을 보면 어제보다는 금리 동결의 확률이 떨어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은 모습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 같지는 않지만 내년 금리 인하 전망으로 지나치게 들떠있는 투자자들에게 경고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원하는 수치로 떨어질 때까지 긴장감을 유지시키기 위해 매파적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준의 경우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철저하게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섣불리 결과를 단정짓기보다는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제지표들의 결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다면 투자를 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목 설명에 앞서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식하시면서 차트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프랙탈 구조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구조가 비슷한 형태로 되풀이되는 패턴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패턴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죠. 이미지처럼 한 종목 안에서도 그 형태를 찾아볼 수 있지만 종목 간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패턴이라 매매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제가 종목을 탐색하던 와중에 이러한 패턴을 보이는 종목이 있어서 2종목 공유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조만간 상승을 보여줄 종목의 경우 현재 저점을 잡을 마지막 기회로 언제 상승해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영상 시청 전에 빠르게 상단에 있는 번호 010-3946-3176으로 숫자 5번 문자로 보내셔서 상승 전에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은 두 종목의 공통점을 보면 이 섹터가 주도를 했을 때 최고점을 찍은 이후 하락한 뒤 현재는 고점 대비 10분의 1 가격을 유지하며 주가의 변화는 크지 않는 데에 비해 거래량이 이상하리만큼 들어오는 대량 매집 흔적이 발견되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곧 두 종목의 테마가 다시 돌고 돌아 주식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차트를 나눠서 자세하게 살펴보면 지금부터 매집해야 하는 종목의 경우 최고점을 찍고 하락한 뒤 주가에 큰 변화 없이 거래량만 들어오는 식으로 누군가의 대량 매집이 자주 보이는데요. 수상하죠. 이렇게 주가의 변화 없이 거래량만 동반이 되면 주가 펌핑을 위한 물량을 모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언제 터질 줄 알고 지금부터 모아야 하는가 궁금하실 텐데 조만간 상승을 보여줄 종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차트와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거래량 밀집 구간이라는 게 등장을 했죠. 이 종목 또한 최고점을 찍고 하락한 뒤에 약 10년간 주가의 변화가 크게 없으면서 중간중간 거래량이 실리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거래량 밀집 구간을 보시면 여태까지 매집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매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변화는 여전히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왜 조만간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걸까요? 과거에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었던 차트를 몇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차트인데요. 약 3년간 주가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중간중간 수상하게 대량 매집의 흔적이 보일 겁니다. 펌핑을 위한 매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가 거래량 밀집 구간을 보시면 지난 대량 매집 흔적들보다 거래량이 조금인데도 불구하고 펌핑을 위한 그동안의 매집이 있었기 때문에 약 1300%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금양 차트인데요. 마찬가지로 약 4년간 주가의 변화가 크지 않았는데 중간에 또 수상한 흔적들이 보이시죠? 그러다가 거래량 밀집 구간이 발생하자 약 1600% 상승을 보여주었죠. 다음은 이전에 보여드렸던 종목보다 큰 상승을 보여주었던 하이드로 리튬 차트인데요. 거래량 밀집 구간이 오랜 기간 두텁게 형성되면서 약 2800%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려 28배인데요. 100만원을 투자했으면 2800만원이고 1000만원을 투자하면 2억 8천이 되는 수치죠. 이런 차트들을 보면 거래량 밀집 구간이 두터운지 얇은지의 차이만 있을 뿐 그 패턴은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거래량을 보면 대량 매집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움직임이 크지 않다가 거래량 밀집 구간이 발생하면 그동안에 매집했던 물량을 털어내며 큰 상승을 만든다는 패턴이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종목이 조만간 상승할 종목과 제일 비슷한 차트인데요. 신풍제약입니다. 바로 전에 보여드렸던 하이드로 리튬 차트와 차이가 보이시나요? 다시 하이드로 리튬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 밀집 구간의 첫 부분부터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신풍제약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 밀집 구간 시작 부분에서도 주가는 아직 큰 움직임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밀집 구간이 두텁게 지속되면서 시작 부분보다 거래량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700%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제가 왜 매집해야 하는 종목과 조만간 상승을 보여줄 종목으로 나눈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부터 매집해야 하는 종목의 경우 아직 두터운 거래량 밀집 구간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가다가 거래량 밀집 구간이 발생하면 급등 타이밍에 맞춰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고, 조만간 상승을 보여줄 종목의 경우 신풍제약 차트와 마찬가지로 거래량 밀집 구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가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상승하기 전에 빠르게 매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상 수익률의 경우 약 10년간 매집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700% 상승을 보여줬던 신풍제약보다 더 큰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드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번호 010-3946-4176으로 숫자 5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답장을 통해 두 종목 모두 보내드릴 테니 수익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당장 매수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굳이 매수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프랙탈 구조를 통해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주는지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조만간 상승을 보여줄 종목이 급등을 하면 지금부터 매집해야 하는 종목을 조금씩 모으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LNF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최근 2차전 지주들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금양이나 에코그룹주들만 보더라도 최소 250%에서 최대 600%까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LNF의 경우 차트를 보시면 같은 기간 동안 100%밖에 상승을 못한 모습이죠. 하이니켈 양극재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상승을 못한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수주 공시가 조금 약했고, 에코프로의 경우 수직 계열화를 통해 원료 조달이 쉬운 반면 LNF는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금감원에서 무늬만 2차전지 종목들을 걸러내겠다고 하면서
주력 사업이나 실적 등과 관련이 없는데도 2차전지를 신규 사업에 추가해 주가를 부양한 기업에 대해 집중 검사를 나섰고 관련 공시심사와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올해 초 비정상적인 상승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마땅한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을 조정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살펴보면 매물대가 가장 많은 부분이 여기 20만원 초중반 부분인데 현재 그 구간 안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면서 단기 이평선들이 모두 아래를 향하면서 장기 이평선을 뚫고 내려가는 데드크로스를 만들며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121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해주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을 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이 121선에서 지지를 받으며 이 부분을 깨지 않았다는 점과 거래량이 이 부분부터 감소한다는 것을 봤을 때 저는 헤드앤숄더 패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헤드앤숄더 패턴에 부합하는 것 같은가요? 고점을 찍고 급락할 때 이 부분을 지켜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넥라인으로 지지선으로 잡고 오른쪽 어깨를 만들러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30만원 부근까지는 가줄 것으로 예상하고 그 이후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이 F라인 여기죠. 20만원 초중반까지 다시 내려와 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LNF가 저평가됐다는 입장이며 앞으로 추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큰 상승이 한 번 더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LNF의 경우 가장 중요한 양극재를 만드는데 하이니켈 양극재뿐만 아니라 LFP 양극재도 만들고 여기에 더해서 전구체까지 만드는 기업이죠.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 주가가 너무 안 올랐고 모든 증권사 역시 지금은 저평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보시면 향후에는 양극재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이유로 증권사들이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전기차가 매년 40%씩 늘어나는 추세인데 전기차 만들 때 뭐가 필요하죠? 바로 배터리와 양극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기차에서 원하는 수요를 앞으로 공급이 받쳐줘야 하는데 이걸 해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LNF겠죠. 다른 내용을 보면 지난 영상에서도 다뤄드린 내용인데 현재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현대와 기아차가 미국에서 보조금을 못 받았었죠. 왜냐하면 중국산 양극재와 배터리를 탑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탈중국화가 시급하다는 건데 기존의 이 전구체 90%가 중국에서 수입을 해왔는데 이걸 대체할 기업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어디냐? LNF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코그룹주에 비해 큰 상승을 보여주진 못한 이유가 바로 수직 계열화 구축이 안 됐다는 점이었는데요. 이번에 양극재 소재 내재화에 나섰고 핵심 원료인 리튬을 자체 조달하게 된다면 수직 계열화를 통한 주가 상승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탈중국화를 하기 위해 전구체 메카로 도약을 준비 중인데 국내에 전구체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죠. 전구체를 만들어서 양극재를 만들면 LG 그리고 테슬라에 납품을 하겠죠. 그러면 뭐가 발생하나요? 당연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죠. 또한 기존에는 97% 니켈이 들어간 굉장한 기술력으로 하이니켈 양극재를 만들었었는데 LFP 양극재로 보급형 배터리까지 공략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수입해왔던 것들을 전부 국산화로 만들겠다고 보시면 되고 테슬라와 협력 관계가 깊기 때문에 LFP 역시 협력할 가능성이 높겠죠. 테슬라도 중국의 의존도를 낮춰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이 미국 진출한다는 건데요. 미국을 진출하게 되면 그 이후 테슬라, 포드, 폭스바겐 이러한 기업에 납품을 할 테고 양극재 공급 계약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떨어지는 주가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LNF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에서 이미 다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카톡방 내에 있는 주주님들은 지금 잠깐 주가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뚝심 있는 매매를 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LNF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거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 010-3946-4176으로 숫자 3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링크를 통해서 단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LNF가 에코그룹주를 포함한 2차전지주에 비해 저평가된 부분들을 앞으로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2차전지주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슈팅이 한 번쯤은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시겠지만 2차전지가 현재는 너무 근거 없이 2차전지 붐에 의해 급상승을 하며 과하게 선반영이 됐지만 결국은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섹터입니다. 이렇게 2차전지 붐에 선반영된 종목도 있지만 LNF와 마찬가지로 저평가되고 있는 종목들이 아직도 많은데요. 최근에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고 기업 자체적으로도 성장성이 있는 종목을 찾았는데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게 감사 선물로 드릴 테니 상단에 있는 번호로 숫자 3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카톡방 링크와 함께 제가 찾은 이 종목도 같이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